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이어서 첫째 시간 이어서 사학기간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특례 규칙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학기간 재무회계 규칙에 몇 개 남아 있는 거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출의 특례라고 해서 원래대로 하면 이제 그 제때 이제 지급의 의무가 있을 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비도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급금과 계산금은 이제 그 추계에 의해서 이제 먼저 지급, 가지급처럼 할 수 있는 경우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할 수 있는 경비는 뭐 사례금, 부담금, 보조금, 뭐 연구비, 뭐 전기 간행물 이런 경우 뭐 1년치를 선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니까 뭐 전기 간행물의 대가. 근데 여기서 좀 특별한 것 중은 이제 여러분들 약간 이제 가서 보셔도 약간 특이한 게 이제 가불 같은 거 소속 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급여의 일부를 선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비나 업무 추진비 등, 이때 업무 추진비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어떤 급여성 업무 추진비, 어떤 정액의 업무 추진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뭐 지책급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먼저 지급을 하고 사후에 정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일정 금액을 먼저 이제 지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정산에 따라서 이제 다시 돌려받거나 이러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비 업무 추진비 중에서 지책급 업무 추진비만 해당하고 그 다음에 소송 비용, 그 다음에 뭐 부담금 또는 보조금 등은 이제 추계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 이제 특례 규칙입니다. 왜냐하면 그 초중등학교만 운영하는 법인이나 초중등학교는 어떤 회계 감사를 받는 어떤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특례 규칙이 아니고 있던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회계 처리 역시 약간 현금주의, 복식부기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례 규칙의 경우에는 이제 사립대학, 그러니까 대학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와 학교 법인에 적용한다. 그래서 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그 다음에 여기는 물론 대학원, 대학이 포함됩니다. 대학원, 대학 포함. 그 다음에 학교, 아까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학교의 교비 회계와 법인의 일반 업무 회계, 법인 일반 회계는 이 규칙을 이제 적용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특례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학교 회계 중에 일부인 부속병원 회계는 의료법인의 병원 회계에 준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법인의 수익사업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 회계에 준하여 회계 처리를 하여야만 합니다. 요거는 조금 중요한 내용. 수익사업 회계는 기업 회계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준하여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원칙, 복식부기 원칙, 그 다음에 공정하게 처리되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요 재무제표의 과목은 일단 물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이 특례 규칙상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중요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개정 과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요 재무제표 결산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때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제출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학교의 경우에서는 추가적인 개정 과목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특례 규칙의 별표에 규정되어진 그 개정 과목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실무적으로는 어떠한 개정 과목을 사용하여야 하나,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학교나 이 감사인들의 질의가 좀 있는 편입니다. 개정 분류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주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요 계속성, 일관성,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특례 규칙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학교의 모든 거래를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데, 이 일관성의 입장에서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 규정에 따라서 기존에 그러니까 특별하게 오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여러 가지 선택의 자유가, 회계 그 정책의 선택의 방법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를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제 이 부속명세서의 경우에 역시 이 부속명세서가 결산서의 일부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각 회계 단위별로 이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첨부가 되어지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감사 보고서에 있는 재무제표에는 부속명세서가 들어가지 않지만 학교가 공시해야 되는 이 결산서도 공시해야 합니다. 학교의 홈페이지에 이 결산서에는 이 부속명세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져야만 하며, 부속명세서는 이 특례규칙에서 규정한 부속명세서 플러스 잔액이 있는 모든 개정 과목의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정의 명세. 요것이 부속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자금 계산서를 작성하시는데, 요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학기관의 회계에 아주 특징적인 것이다. 요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현금은 아니고, 현금 등가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요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 운전자본과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자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고, 물론 이 미사용 전기 이월 자금과 차기 이월 자금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요 미사용 차기 이월 자금, 역시 미사용 이월 자금은 이제 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미사용 이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설명드리다시피 이 미사용 이월 자금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 이월금을 최소화하여야만 하는 의무가 있고, 어떤 분류에 따라서 나중에 분류를 하시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그 재무제표의 확인 사항이다. 이월금의 구분이.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와 기타 자산 및 고정자산,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기본금은 출연기본금, 적립금, 기본금 조정 및 운영차액으로 각각 구분한다. 누적된 운영차액이요. 그러니까 이 기본금은 자본금하고 비슷하다라고 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적립금 부분 때문에 그렇고, 요 기본금 조정은 우리가 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자본 조정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고, 이 운영 차액은 이익잉여금하고도 조금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분류, 유동자산, 유동부채의 기준은 1년이다. 이것도 뭐 일반 기업과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 및 고정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산 및 부채 및 기본금은 그 과목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총계주의, 나중에 수입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상계하거나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요 기본금의 증감은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출연재산으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자산가액만큼을 기본금의 증가로 대체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두 가지 교육용, 수익용이 있고, 요때 이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학기관 특례규칙에서는 거의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수익용 기본재산은 수익용 예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교육용은 부동산이다. 건물, 토지. 그 다음에 수익용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수익용 예금 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부동산, 수익용. 그래서 이제 기본 재산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그 자산가액만큼을 기본금의 증가로 대체한다. 거의 대부분은 부동산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계속 설명드리다시피 적립금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적립금은 이 사학기간에만 있는 거로서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지출, 즉 유동자산의 감소, 즉 예금의 감소로 표시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 이 적립금과 매치되어지는 계정인 기금으로 가게 됩니다. 즉 기금 적립은 그 예금의 감소, 즉 자금계산서의 지출란에 표시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적립금은 항상 비등록금 회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적립금의 경우에는 비등록금 회계인데 한 가지 예외가 등록금에서 오는 경우에 예외가 감가상각비, 건물의 감가상각비 부분, 감가상각비 해당 액만큼을 비등록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적립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비등록금 회계의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요때 또 하나 사립학교에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는 조직 중에 하나, 적립금이 그 기금 운용 심의 또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조직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대차대조표와 자금계산서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계산서. 운영계산서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손익계산서와 굉장히 유사한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운영수익의 계산은 당해 연도의 운영수익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운영비용, 기본금 대체액 및 단기 운영 차액. 기본금 대체액이 이제 거의 이제 그 유명무실화돼 있어서 이제 신경을 쓰진 않으셔도 되는데, 이 중에 하나 이제 남아있는 거, 딱 기본금 대체액 중에서 하나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재적립금 대체다. 적립금 대체를 제외한 기본금 대체액은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이제 요 적립금 대체액, 그 다음에 단기 운영 차액으로 구분한다. 그
그다음에 단기 운영 차익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라 운영 수익과 운영 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차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학기관은 당연히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 단기 이익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단기 운영 차익 역시 그 정의가 운영 수익과 운영 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차익에 불과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재무제표 등의 작성 원칙인데 아까 저희가 배웠을 때 교비회계와 그 학교회계에는 교비회계 플러스 부속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에는 뭐 이렇게 수익사업이 있고 법인 일반 회계가 있는데 이런 회계 단위들을 합산하는 것 중에 이 종합재무제표와 합산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를 하나의 회계 단위로 하여 종합적인 자금수지, 자금계산서, 재무상태, 대차대조표, 운영수지, 운영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종합재무제표는 모든 회계 단위의 재무제표를 합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산재무제표는 법인 일반 회계와 교비 회계만을 합산한다. 즉, 이거의 특징이 뭐였죠? 법인 일반 회계와 교비 회계만을 법인 일반 회계와 교비 회계는 바로 특례 규칙이 적용되는 회계 단위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합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종합재무제표와 합산재무제표가 있는데 종합재무제표는 학교의 모든 회계 단위를 합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인회계에 법인 일반 업무회계, 법인 수익사업회계, 학교회계에 교비회계, 그러니까 즉 등록금, 비등록금 모두 부속병원 회계. 그러니까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는 유일하게 이게 산학협력단은 종합재무제표에도 합산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단은 이 법인과 독립되어진 법인이기 때문에 이 산단은 포함되어지지 않지만 이 학교의 모든 회계 단위의 재무제표가 합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종합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죠. 뭐냐면 법인회계 중에서 법인 일반 업무회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례규칙, 법인 수익사업회계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 학교기업회계는 물론 학교회계랑 합산되어지기 때문에 학교에 설치된 학교기업회계는 별도로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 교비회계는 뭐였죠? 특례규칙, 부속병원은 의료기관 회계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이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합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하여야 할지. 그래서 특례규칙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제출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있고 어떤 우리가 회계감사의 대상도 아닌 경우가 실무상으로 거의 없다. 실무적으로는 이 종합재무제표는 거의 작성되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합산재무제표는 우리의 감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인회계 중에서 일반 업무회계와 교비회계만을 합친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개는 모두 특례규칙이 적용되어지는 회계 단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합산하는데. 그래서 법인 일반 업무회계와 교비회계의 각 회계 단위별로 재무제표를 만들고 상호 내부 거래를 제거하면 합산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교비회계의 경우에는 이제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가 합산되어지는 것 또는 특별회계가 우리가 많은 경우에 평생교육원이라든지 학교기업, 기숙사도 특별회계인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캠퍼스, 복수의 캠퍼스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캠퍼스의 합산이 완료돼서 교비 회계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법인 일반 업무 회계와 합쳐지는 것이 합산 재무제표이다. 이때는 먼저 제일 쉬운 거가 법인의 설치학교,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회계의 설치학교, 기타 자산, 투자 자산에 있는 거고요. 법인 기본금의 교비 회계를 상호 제거하고, 왜냐하면 이 설치학교가 이 법인에서 학교에 출연한 금액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채권 채무를 상계 제거하고 운영수익에 뭐 전입금, 전출금 뭐 이런 것들을 뭐 상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자금 수입 및 지출을 상계 제거한다. 여기서 이제 내부 거래 중에서 잘 이제 제거되지 않는 게 뭐 미실현 손익 같은 경우, 우리 연결회계에서 뭐 미실현 손익 같은 경우를 뭐 제거를 하지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 현금주의에 의해서 뭐 인식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실현 손익을 이제 제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 채권 채무하고 운영 수익만 제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재무제표 역시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종합운영계산서로 이제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법인회계, 수익사업회계, 학교회계, 학교 부속 병원회계, 그 다음에 내부거래 제거 이런 식으로 해서 합산을 해서 이제 자금계산서. 이제 요 일반적인 포맷은 이제 그 자금계산서랑 동일하다고 보십니다. 이게 저희가 감사 나가서 봤었을 때도 요 자금계산서의 경우에는 항상 양식이 예산외과 비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계산서는 항상 그 전기, 뭐 단기, 그 다음에 예산외과, 왜냐하면 예산은 자금계산서 베이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외과도 비교하는 형태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역시 종합재무제표는 거의 실무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무상으로 굉장히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한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산의 경우에도 합산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합산 운영계산서가 있으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 법인 일반회계와 학교회계, 그다음에 내부거래를 제거한 다음에 이제 결산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산과의 비교 형태로서 표시되어진다. 그 다음에 합산 대차대조표, 합산 운영계산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요 특례 규칙에 대해서 그 사학기간 재무회계 규칙하고 특례 규칙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이제 계정별로 해설을 해 드리겠는데, 오늘은 그 계정별 해설의 일부분, 그러니까 2차 시에는 일부분을 설명드리고, 다음에 이제 3차 시, 4차 시 때 또 계속적으로 이 특례 규칙의 계정별 그 항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 항목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특례규칙에서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인데 대차대조표 항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유동자산, 투자와 기타 자산, 고정자산, 그러니까 유형자산, 고정자산 이렇게 세 가지의 구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학기간 회계에서는 이 정해져 있는 계정 과목, 물론 세목도 작성을 하지만 이 목을 추가적으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교육부에 보고할 때 이 코드 번호, 뭐 1111 현금, 요거대로 입력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가적인 계정 과목을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뭐 특별하게 보시면 이제 계정별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겠지만 어떤 계정들은 뭐 예를 들면 설치학교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거는 법인이 학교에 출연하는 그러한 금액이기 때문에 법인회계에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중에 이제 뭐 그 자본금으로 가면 또 다르겠죠. 그다음에 요 수익용 예금 같은 경우에도 수익용 기본 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인만이 갖고 있겠죠. 아까 기본 자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용 기본 자산, 기본적으로 교육용 기본 재산은 교부회계가 갖고 있는 재산이다. 그 다음에 수익용 기본 재산은 법인이 갖고 있어야만 하는 재산이다. 특히 수익용 일반 원칙은 수익용 기본 재산은 법인의 수익사업 회계에서 보유하게 되어 있지만 그 수익사업 회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일반 회계에 포함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용 예금은 수익용 기본 재산이기 때문에 학교가 아니라 법인이 갖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학교 회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 계정 과목들은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 모두 가져갈 수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 단기 대여금은 비등록금 회계만 가능한 계정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산, 그 다음에 뭐 기타 자산 등, 그 다음에 기금, 이러한 그 자산 항목들은 비등록금 회계에서만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유추해 보면 등록금 회계에서는 자금을 누군가에게 대여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록금 회계에는 일반적으로 뭐 유가증권 같은 투자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이 투자 자산을 가져갈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금, 즉 적립금은 항상 비등록금 회계 단위이기 때문에 등록금 회계에서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록금 회계에서 일단 비등록금 회계로 전출한 다음에 그 감가상각비 해당액 또는 그 차입금 왜 원리금 상환하는 부분이 유일하게 등록금 회계에서 비등록금으로 보낼 수 있는 사유다.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등록금 회계에서 비등록금 회계로 자금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이유는 하나가 뭐였냐면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건축 적립금, 적립액 부분, 그 다음에 차입금의 상한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차입금은 또 항상 비등록금에서만 가져갈 수 있는 부채 항목입니다. 그래서 요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요 적립금을 할 때에는 일단 등록금에서 비등록금으로 전출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비등록금에서 이러한 적립을 한다거나 뭐 그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는 그러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계정별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특례 규칙이 아닌 일반 규칙, 그 재무회계 규칙에 보시면 현금은 지출현별로 100만 원을 한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현금, 그리고 이제 우리 특례 규칙의 특징은 현금은 진짜 현금만을 의미합니다. 즉 현금 시제액, 자기합수표 등 통화 대용 증권만을 의미한다. 즉 현금 등가물 개념이 없다. 우리는 현금은 진짜 현금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금.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현금의 회계 처리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금 항목이, 예금 계정 과목이 있는데 이 예금도 반드시 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하고, 은행 등에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보통예금 뭐 이런 식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뭐 MMF라든지 뭐 학교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그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단기 뭐 MMF 등을 운용을 하고는 있지만 원칙상으로는 은행 등에 대해서 예치하는 금액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회계 구분에 따라서 계좌를 구분해야 된다. 즉 등록금 회계에서 사용하는 통장과 비등록금 계좌, 비등록금 회계, 적립금도 적립금별로 그 구자를 갖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회계의 구분에 따라서 계좌를 구분해야 되고, 이 현금 및 예금 명세서에서 이제 하고 있는 계좌 번호가 있죠. 예치 금액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예금 명세서 외에 여기서 기록된 계좌 외에 다른 부의 계좌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특례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의 계좌는 보유하면 안 된다. 모든 계좌의 번호, 계좌를 예금 명세서에서 보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용 예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법인에만 있고요. 이거는 뭐 장기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유동자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은 수익용 예금 계정 과목을 반드시 이용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 이제 미수금 항목이 있습니다. 요 미수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사학기간의 이 회계의 특성 중에 하나를 현금주의라고 생각하시고 있는데, 사실 현금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특례규칙에 의한 회계규칙은 수정된 발생주의, modified accrual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권리 확정 시에 채권을 인식해야 된다. 물론 이제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 계정 등이 없기 때문에 현금주의랑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어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어떤 그 권리가 확정됐을 경우에는 채권을 인식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이 회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 미수금은 권리가 확정됐을 때 우리가 미수금 잡고 수익을 잡겠죠. 수익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수금에 대해서는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손을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그 대손 상각 또는 그 고정자산 폐기 손실 등에 대해서는 특례규칙 제32조가 추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 회계 및 학교 회계의 자산 중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이 대손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회의 승인이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사회의 승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다만 취득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도 되어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실무상으로는 10만 원짜리 의자를, 취득가액이 10만 원인 의자를 100개를 이제 폐기하는 경우에, 이게 분명히 취득가액이 500만 원, 건별로는 500만 원이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1000만 원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도 그냥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감사를 할 때에는 이미 회계 기간이 끝나 있는, 보통은 3월 말 정도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많은 감사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해 주십니다. 사학기간은 대손 처리 및 손상 처리 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나
회계감사상 발견된 사항은 이사회의 미의개체로 반영이 불가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외에 결산 이사회에 대손 및 손상 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는 게 가능하지 아니하며 이사회의 승인 없이 진행된 대손 및 손상 처리가 가능한지 가이드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특례 규칙에 의하면 이러한 대손이나 고정자산의 폐기 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손 항목이라든지 그 고정자산의 폐기에 대한 요 항목들을 중간감사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서 결산 전에, 즉 회기가 끝나기 전 2월 전에 보통 이게 예산을 할 때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종 추경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때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저희의 그 결산서에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나서 대손이라든지 자산을 폐기하는 그러한 절차를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급법인세 부분은 별도 항목이 있죠.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액 15.4%의 그 원천징수액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는 법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보시면 통장은 학교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법인세 신고는 법인이 합니다. 따라서 이 법인이 결과적으로 합쳐서 이 학교 회계에 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의 선급 법인세 부분도 법인에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신고는 법인이 하기 때문에 학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급 법인세 항목은 법인에서 수령한 환급액을 즉시 교비회계로 전출하는지, 그러니까 이 학교의 교비회계 예금에서 발생한 또는 기금에서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교비회계로 전출해야 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법인세 신고를 하고 한 6월 정도에 이 선급 법인세를 환급을 받는데 이 부분이 반드시 해당하는 학교 회계로, 교비 회계로 전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유동자산을 하는데 또 유동부채를 하는데 항상 논란이 있는 것이 이 특례규칙에 대한 사립학교 회계가 발생주의냐 현금주의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발생주의의 원칙을 따르는데 요 미수이자 등 미수수익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특례 규칙에는. 하지만 거의 모든 학교들은 현금주의에 따라서 미수이자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수취했을 때 그 이자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수수익 등 미지급 비용 등의 계정 과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원천은 이게 뭐 반드시 회계학적으로 옳다 이거 이전에 법인세법상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실무상에서 편의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립학교의 회계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혼재되어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 기속되는 선수금,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이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의 학기와 다른 학기를 갖고 있는 어학당의 경우 현금 수취 시 단기 수강료 수입 전체를 수익으로 잡을지, 기간 안분을 할지, 보험료 등의 경우에 기간 배분이 필요할지 아닐지, 미지급 이자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세법상의 인식 조건을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과 비용은 현금주의로 하고, 하지만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발생주의를 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는 대부분 그 임대 기간에 따라서 이 권리 의무가 확정되기,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세금 계산서도 그렇게 발행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는 미수금을 잡고 임대료 수익을 잡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 단기 수강료를 말씀하셨는데, 이 단기 수강료의 경우에는 한 가지 고려해야 된다면, 뭐 예를 들면 이게 중간에 이제 수강료는 냈고 학기는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수강을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하면 수강료의 환불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수강료의 환불 시에는 수강료를 차감한다. 이게 비용이 아니라 수강료를 차감해야 되는데, 그러할 경우에는 기간 안분을 하는 것이 어떤 실무적으로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뭐 현금주의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인들이 보실 때에는 이 일관성, 그러니까 기간별로 동일한 회계 원칙을 세워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회계 단위와 이 회계 단위가 동일한 회계의 원칙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되고 있다면 그렇게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인정을 하셔도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기본금 설치학교, 그러니까 즉 투자자산과 기타자산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